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30년째 듣는 그 소리였고 손은 자동으로 움직여 알람을 껐습니다. 눈을 뜨려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왠지 침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6시 10분 버스를 타야 하고 7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부장이 된 지 5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저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야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터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119, 119 불러야 해. 아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과로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만성 피로가 누적된 상태세요. 협심증 증세도 보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큰 병 올 수 있어요. 과로라는 진단은 57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푹 쉬셔야 합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니 그게 쉬운 일입니까?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27살에 회사에 들어가 57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밖을 걷는 건 언제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따갑게, 아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일 오후의 햇살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런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을까요? 평일 오후 아무 일 없이 그냥 걷는다는 것, 그냥 앉아 있는다는 것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7살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을 때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구나. 이제 우리 아들 걱정 없겠다.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렸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였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집을 사면서부터는 더 달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었습니다. 부장이 되던 날이 52살이었는데 동기들 중에는 이미 명예퇴직한 친구들도 있었기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장이 되고 나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이제는 임원이 목표였고 정년까지 몇 년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아들은 회사 기숙사에 사는데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약 먹어요. 약을 먹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지금은 쉬어요. 내가 연락할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 손을 잡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미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쉬어요.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 평생 일만 했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 아닌 걸 해본 게 언제였을까요?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골프요? 그건 취미가 아니라 접대였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이고, 집에서는 여보와 아빠이고, 부모님 앞에서는 장남입니다. 그럼 그 역할들을 다 벗어던진 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57년을 살았는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병원 다녀왔다면서요? 응, 괜찮아. 검사 좀 받았어. 무슨 검사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걱정 마.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라는 말,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들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주말에 들를게요.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해준 게 있나 싶었습니다. 늘 회사 일로 바빴고 아이들 어렸을 때 운동회 한 번, 학예회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식도 아들의 군입대식도 회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는데 오늘은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아침 일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던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던 그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일을 다 못 끝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57년 그중 30년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니 계산해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 셈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잠자고 출퇴근하고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저 안에서도 누군가 예전의 저처럼 야근을 하고 있겠지요. 예전의 나, 이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바꾸겠습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고 버티면 임원 승진도 가능할지 모르며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돈을 더 벌어서 뭐하고 승진해서 뭐합니까? 나를 잃어버린 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천천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출근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이런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회사에 도착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쓰러진 일이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푹 쉬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과장 김영수가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장님, 오늘 회의는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쉬세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회의가 진행되는구나.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27살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단 하루를 제외하곤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였습니다. 그때도 장례를 치르고 이틀 만에 복귀했었습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느리면 도태되었습니다.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승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15분이면 충분했고 화장실도 급하게 다녀와야 했습니다. 신입사원 때 선배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뛰어다녀야 해. 걸어다니면 한가해 보여. 그래서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복사기 앞으로 회의실로, 상사 사무실로 항상 뛰어다녔습니다. 승진을 위해 달렸습니다. 동기들과의 경쟁이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가 15명이었는데 대리 승진 때 5명이 탈락했습니다. 과장 승진 때 또 5명이 떨어졌습니다. 차장이 되었을 때는 동기가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장이 되던 날 저를 포함해서 2명만 승진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살아남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이 갇힌 것이었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29살 때였습니다. 아내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났는데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때가 결혼할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결혼하라고 했고 부모님도 재촉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더 길게 가고 싶었지만 회사 눈치가 보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출근했고 아내는 섭섭해했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 하루쯤은 쉬어도 되잖아.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딸이 태어나고 2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나던 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시작됐다고 연락이 왔지만 마침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산이 끝난 후였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낳았어. 당신은 없었어.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중요한 미팅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35살 때 첫 보금자리인 집을 장만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샀기에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11시는 기본이었고 바쁠 때는 새벽 2시, 3시에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회사에 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 하니까 갔습니다. 돌아보니 30년이 3년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3년보다 더 빠르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 갔고, 일했고, 집에 왔고, 잤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며칠 후 회사에서 인사팀 과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갑작스런 일이라 모두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검사 결과도 괜찮게 나왔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프로젝트 건인데요.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장님 결제가 필요한 건이 몇 개 있어서요. 침상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김 부장일 때만 존재하는 사람인가? 회사를 벗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침대 옆 탁자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김진수 제 이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김진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김대리, 김과장, 김차장이었다가 이제는 김부장 또는 부장님입니다. 30년 동안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수야라고 부르셨는데 그것도 몇 년 전 일입니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야, 진수야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을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5년 전? 아니, 더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회사 일로 취소하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저는 역할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장, 여보, 아빠, 장남. 그 역할들을 다 벗어던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김진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싫어하는 게 뭡니까? 취미는 뭡니까? 꿈은 뭡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은 항상 급하게 때웠고 저녁은 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식 메뉴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고 물으면 역시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퇴근할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었지만 그게 무슨 노래인지 누가 부른 건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골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골프가 정말 제 취미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골프는 접대였고 상사와 함께 치는 의무였습니다. 즐거워서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취미는 뭡니까?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20대 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치는 걸 좋아했고 영화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밤새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여행도 좋아해서 배낭 하나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돈을 아껴야 했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일 같았습니다. 기타를 쳐서 뭐하고 영화를 봐서 뭐합니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고 이제 저는 빈 사람이 되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껍데기, 여보라는 껍데기, 아빠라는 껍데기. 그 안에 진짜 김진수는 없었습니다. 거울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면도할 때 보긴 하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57세 남자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이게 접니까? 언제 이렇게 늙었습니까? 아니, 늙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얼굴이 낯설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내 얼굴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은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시고 운동도 가볍게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직장 복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2주 후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2주로는 부족해요.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한 달이요. 한 달을 쉬라니요. 불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쉴 수는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한 달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한 달 쉬는 게 어때요? 안 돼. 회사 일이 있어.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은 괜찮아. 많이 나았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집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평일에 끝내지 못한 일을 주말에 집에서 했습니다. 아내는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 회사 일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됐나? 보고서는 완성했나? 상사가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소화제도 있었습니다. 속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면 체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도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있었습니다. 두통이 잦았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조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만성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쌓여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쌓여갔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은 3년째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도 5년째 빠졌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회사 일이 생기면 취소했습니다.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꼭 보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과의 시간도 쌓여갔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입학식?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축구 경기도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축구를 좋아했고 학교 대표 선수였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경기 있어. 올 수 있어? 매번 그렇게 물었지만 매번 가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도 회사에 가야 했으니까요. 아내와의 대화도 쌓여갔습니다. 아니, 하지 못한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을 걸면 응, 그래, 알았어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도 쌓여갔습니다. 읽고 싶은 책들, 보고 싶은 영화들, 가고 싶은 여행지들, 모두 나중에라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퇴직하면 하겠지, 시간 나면 하겠지, 여유 생기면 하겠지. 그렇게 나중에를 기다리다 57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을 기다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진료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 달을 쉬라고 했지만 회사에는 2주 휴가를 냈고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되면서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나는 결국 대체 가능한 부품 하나였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휴가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백지 한 장을 꺼내고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단어였고 그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년까지 3년만 더 버티면 임원 승진도 가능할지 모르고 퇴직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3년을 더 버티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돈과 지위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어깨 너머로 책상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만둘 거예요? 모르겠어. 고민 중이야.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제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결정을 따를게요. 그만두든 계속 다니든.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의미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전 당신이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요즘 몇 년 동안 당신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집에 와도 웃는 걸 본 적이 없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당신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응급실에서 당신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 진짜 잃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편하게 살아요. 애들도 다 컸고 대출도 거의 다 갚았잖아요. 당신 퇴직금하고 우리 저축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완성했습니다. 2주간의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향하는 날 30년 동안 타던 6시 10분 버스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내면 이 출근길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회사 12층 전략기획부에 도착하자 김영수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완쾌하셨어요? 다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다른 팀원들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니 2주 동안 쌓인 미확인 메일이 378개나 되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어젯밤 작성한 사직서를 꺼내 봉투에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원실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모셨던 상무님께 사직서를 내밀자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몸이 안 좋아서?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무님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년까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어떡하고? 이번 인사에서 임원 후보에 올라갈 수도 있어. 3년만 더 버티면 돼. 버티고 참는 것, 3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도 찬성했고 저도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상무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수인계는 제대로 해야 해. 부장 자리가 가벼운 게 아니잖아. 한 달은 걸릴 거야.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김영수 과장을 불렀습니다. 영수야, 조용히 할 얘기가 있어.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사직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달 후에 그만두기로 했어. 그동안 내가 맡았던 업무를 내가 인수받게 될 거야. 잘 부탁해. 김영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0년 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김영수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회의실에 앉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거래처 담당자들의 특성과 응대 방법을 알려주고 보고서 작성 요령과 상사를 대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이 거래처 김 상무님은 꼼꼼한 분이라 보고서에 수치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반드시 2번 이상 검토하고 월요일 조회 때는 주말 동안 있었던 업계 뉴스를 체크해서 보고하는 게 좋아. 상무님이 그걸 좋아하시거든. 이 프로젝트는 3분기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중간 점검을 꼭 2주마다 해야 해. 김영수는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했습니다. 부장님,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어느 팀과 협의해야 하나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은 이 일들이 너무 당연해서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니 제가 쌓아온 경험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업무 처리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법, 위기를 넘기는 법, 조직 안에서 살아남는 법까지 모두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김영수 과장은 업무에 익숙해졌고 저는 점점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제 역할은 거의 조언자 정도로 줄어들었고 김영수 과장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팀원들이 조촐한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부장님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처음엔 무서우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일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희들 다 잘할 거야.
내가 없어도 문제 없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제 자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앉았던 책상, 익숙한 의자, 창밖 풍경, 모든 게 낯익으면서도 이제는 작별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사진 몇 장, 공로패, 기념품들이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김영수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운 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어. 오전 내내 마지막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도 들러서 인사를 나눴고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했던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팀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회사 건물을 뒤돌아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고맙고 미안하고 안녕히. 퇴사 후 첫 월요일 아침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잔 것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30분이었는데 이 시간에 집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회사에 도착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회의도 보고서도 상사도 없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이미 출근한 아내가 없는 빈집은 고요했습니다. 평일 아침에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정성스럽게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턴트 커피를 급하게 타 마셨지만 오늘은 시간이 충분했기에 원두를 갈고 물을 끓여 천천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는 걸 느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고 택배 기사님이 분주히 짐을 나르는 평일 오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9시 30분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아침 회의가 시작되겠지만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 저는 자유라는 생각이 그 죄책감을 덮어주었습니다. 핸드폰의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지만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채팅방에서 나와 알림을 껐습니다. TV를 켜니 아침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과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평일 아침에 TV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특별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TV를 보다가 11시가 되었을 때 뭘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책을 읽을까, 운동을 할까, 산책을 할까 생각했지만
30년 동안 회사 일만 하다 보니 다른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사회에서 낙오된 것 같았지만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 평생 일만 했잖아. 그래,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 창밖을 다시 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평일 오전이었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시간인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퇴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이 컸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허전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잠들었습니다. 그 반복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 사라지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꺼내 읽으려 했지만 몇 페이지 읽다가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제 겨우 오전 10시입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쪼개 쓰던 제가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심심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산책이라도 하고 와요. 어디로? 아무데나요. 동네 한 바퀴 돌든지.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년을 산 동네였지만 평일 낮에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가게도 있었구나, 이런 골목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가서 식빵 한 개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몇 번이나 지나쳤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들이 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1시간을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항상 뭔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시간이 저에게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동네 서점이었는데 여기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커피 향이 났습니다. 한참을 서가 사이를 걸으며 책들을 둘러봤습니다. 에세이 코너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어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책을 샀습니다. 좋은 책 고르셨네요.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책들이 인기예요. 다들 바쁘게 살다가 지쳐서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서 샀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빨리 읽었습니다. 빨리 읽어야 많이 읽을 수 있고 많이 읽어야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마음에 들면 멈춰서 다시 읽었습니다. 빠르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책 속의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빠르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가게 되었고 나가다 보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하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빨리 걷고 땀을 흘리고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걷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초록이었는데 오늘은 노랗습니다. 아니, 어제도 노랬을 겁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단풍나무 잎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잎이 떨어져 땅에 쌓였습니다. 낙엽을 밟으니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였나 싶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입으로 내쉬는 숨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계절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 달력으로만 알았습니다. 몸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무실과 집과 버스와 지하철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 공기의 온도가 매일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 색깔이 계절마다 다르다는 걸 봤습니다. 나뭇잎색이 매일 조금씩 변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첫눈이 내렸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손바닥에 눈을 받아봤습니다. 차갑고 금방 녹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눈을 손으로 받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산책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은 항상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중년 여성은 빠르게 파워워킹을 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매일 산책하시네요. 네, 요즘 시작했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30년째 하고 있어요. 30년. 저는 30년 동안 회사에 다녔고 이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12월 초 오랜만에 대학 동기 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나 진수야. 오, 진수? 와, 몇 년 만이야. 살아있었네? 미안하다. 그동안 바빴어. 바쁘긴. 나도 바빴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술이나 한잔하자. 좋지.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좋아. 옛날 가던 그 포장마차로 올래? 그래, 거기서 보자. 금요일 저녁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대학교 근처 포장마차였는데 20대 때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우야, 왔어? 악수를 했습니다. 정우는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늙었겠지만 정우도 늙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소주를 시켰습니다. 건배, 건배. 첫 잔을 비우고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 그냥 살지 뭐. 너는?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진짜? 너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응, 건강 때문에 그만뒀어. 정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많이 아팠어? 응급실 실려갔었어. 과로래. 아이고, 그래서 그만둔 거야? 응,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 정우가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잘한 거야. 건강이 최고지. 나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아프고. 너도? 응, 나이가 나이니까. 50 넘으면 다들 그렇더라. 소주잔을 부딪히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때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젊었을 때 꿈꿨던 이야기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술보다 대화에 취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이제 자주 보자. 진짜로. 그래. 이번엔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시간 많거든. 좋아. 다음 달에 또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바빴다는 핑계로 나중에 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 민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군대 선임 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한 명씩 잃어버렸던 인연들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퇴근하면 저는 이미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물어도 응, 그래, 알았어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퇴근하면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밥을 짓고 아내가 반찬을 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회사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3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내가 말하면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질문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에는 내 말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요즘은 진짜 들어줘. 그게 좋아.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피곤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면 제가 닦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함께 한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같이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당신도 마셔봐. 마음이 편안해져. 아내의 말대로 차를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TV를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제주도. 신혼여행 때 2박 3일밖에 못 갔잖아. 이번엔 일주일 정도 느긋하게 다녀오자. 좋아. 가자. 신혼여행 이후
30년 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설렙니다. 12월 중순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갔습니다. 30년 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는 2박 3일로 급하게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일주일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30년 전에는 관광버스를 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만의 속도로 다니고 싶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그냥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갈까? 아무데나. 그냥 가다가 좋은 곳 있으면 들르자.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행 계획표를 만들고 시간별로 동선을 짜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녔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검은 현무암. 아름다워 차를 세우고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 아내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걷는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라떼를 시켰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 온 게 얼마만인지 몰라. 미안해. 그동안 바빠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데려갔네.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왔으니까. 숙소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을 잡았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아 일몰을 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답다.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네.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맛있는 것 먹고 바다를 보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일몰을 보고 밤에는 별을 봤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느라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지? 나는 57, 당신은 55이지. 벌써 그렇게 됐네.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어제 20이었던 것 같은데. 60도 금방 오겠네. 60. 그 숫자가 예전에는 두려웠습니다. 늙는다는 것, 쓸모 없어진다는 것, 끝이 다가온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 60 되는 거 두렵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응.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기대돼. 왜?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잖아. 앞으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살 수 있잖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내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꿈을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고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책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저씨, 재미있는 책 추천해 주세요. 어떤 책을 좋아하니? 모험 이야기요. 서가로 가서 책 몇 권을 골라주었습니다. 이 책들 한번 읽어봐. 정말 재미있어. 고맙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보다 더 뿌듯했습니다. 같이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70대 형, 누님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0이신데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10년째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교사셨다면서요? 네. 중학교 국어 교사였어요. 퇴직하고 뭐 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쉬고 싶었죠. 그런데 한 달쯤 쉬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10년이나 하셨네요. 네. 보람 있어요. 아이들 보는 것도 좋고 책도 가까이 있고 월급은 안 받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요. 월급은 안 받지만 마음이 풍요롭다.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월급을 받지 않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미란 무엇일까?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끝나고 가치도 없어지고 삶도 시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7인 지금 저는 27살 때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30대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40대 때보다 더 평온합니다. 50대 때보다 더 희망이 있습니다. 3년 후면 60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됩니다. 60이 되면 무엇을 할까?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해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를 벌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 승진하겠다. 숫자로 된 목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숫자로 된 목표 대신 방향을 정했습니다. 천천히 살겠다.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겠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측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추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새해 첫 해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가 산 너머로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새해를 축하하는 박수였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해를 바라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당신도. 올해는 뭐 하고 싶어? 기타 배우고 싶어. 기타? 응. 대학 때 좋아했었잖아. 다시 배워보고 싶어. 좋은데. 나도 뭔가 배워볼까? 뭐? 그림 그리기. 수채화 같은 거. 좋지. 같이 배우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한 해였습니다. 빨리 달리는 대신 천천히 걷는 한 해, 많이 이루는 대신 깊이 느끼는 한 해, 성공을 향해 가는 대신 행복을 향해 가는 한 해였습니다. 3월이 되었을 때 저는 기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했고 코드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2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 아들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기타를 배우러 왔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예전에 치셨어요? 대학 때 조금 쳤었어요. 손 감각이 남아있으시네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매일 집에서 30분씩 연습했습니다. 코드를 잡고 스트로크를 연습하고 간단한 곡을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즐기면 되었습니다. 아내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을 그리고 풍경을 그리고 정물을 그렸습니다. 어때? 잘 그려졌어? 아내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잘 그렸네. 거짓말. 엉망이야. 아니야. 진짜 예쁜데.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즐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저는 기타를 치고 아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당신은?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던 것 같아. 30여 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천천히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퇴사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완벽에 대한 강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직원이어야 했고, 집에서는 완벽한 남편과 아버지여야 했으며,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부족함은 곧 무능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늘 불안했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결국 제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달라졌습니다. 코드를 잡다가 실수하고 박자가 틀리고 음이 깨져도 예전처럼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며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틀렸지만 또 웃었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실수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치지 못해도 괜찮았고 서툴러도 느려도 틀려도 괜찮았으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가나다순과 번호순을 하나도 틀림없이 맞추려 애썼지만 실수로 책을 잘못된 자리에 꽂거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생겼을 때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대충 맞으면 되고
누군가 찾으면 그때 찾아주면 되니까요. 대충 맞으면 된다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미안, 실수했어라고 말하자 아내는 괜찮아, 그릇 하나쯤이야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왜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나 자책했겠지만 이제는 실수도 서툼도 모두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와 늘어난 주름을 발견했지만 예전처럼 바로 염색하거나 늙어 보인다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흰머리도 주름도 제가 57년을 살아온 증거이자 흔적이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서툴러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로 충분했습니다. 퇴사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기에 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고 돈을 벌지도 성과를 내지도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자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고 책을 읽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쓸모라는 것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며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쓸모였고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고 웃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가치였으며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의미였습니다. 기타를 배우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장하며 즐기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쓸모였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며 그들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쓸모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쓸모를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생산하는 것, 성과를 내는 것만 쓸모라고 생각했지만 행복해지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쉬는 것도 모두 쓸모였으며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조차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회복되고 충전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점에서 쓸모가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시간 같았던 그 순간들이 실은 가장 쓸모 있는 시간이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다들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생겼지만 웃는 얼굴만은 여전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근황을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나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늦은 것 같아. 56이나 됐는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젊을 때 했어야지. 그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지금 안 하면 60에도 늦었다고 할 거고 70에도 늦었다고 할 텐데 그럼 언제 할 건데? 나이는 핑계일 뿐이고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마음이지. 제 말에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진수 말이 맞아. 나도 환갑 지나서 뭐 하나 싶었는데 진수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 나 그림 그리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해. 지금 시작해.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너무 늦었다고, 이미 지났다고, 때를 놓쳤다고 말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외국의 이사벨이라는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까지 그렸고 일본의 어느 할머니는 60세에 DJ를 시작해서 지금 90세인데도 여전히 클럽에서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시작하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며
그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57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통계적으로 저에게는 아직 20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삶을 살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과 지혜와 여유가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퇴사하고 1년이 지난 58번째 생일입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주며 생일 축하해요라고 했을 때 저는 고마워. 58세 너무 좋아. 57세보다 더 좋은 것 같아라고 답했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58세인 지금이 예전보다 더 좋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며 1년 전 이맘때 병원 침대에 누워 가슴을 움켜쥐고 죽을 뻔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아침마다 산책하고 운동하며 잘 먹고 잘 자고 있고 건강검진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으며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면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는 것이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저는 천천히 살고 있고 서두르지 않으며 제 속도로 제 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고 조급해질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되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내와 함께 하늘을 보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평범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여보,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해라고 대답했는데 돈이 많아서도 지위가 높아서도 무언가를 성취해서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내와 함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예순이 2년 후에 다가오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됩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바쁘게 숨가쁘게 달리고 계십니까? 멈춰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으며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늦지 않았으며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천천히 사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매 순간을 느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천천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제 속도로, 제 걸음으로 걸으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에 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